네, 내년 4월 경인 총선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경인 나침반입니다. 리서치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 조대원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박성민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주공산이 오늘 주제인데요. 주인이 없는 빈산이라는 뜻이죠. 현역 의원이 부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선거판에서 무주공산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자, 경인 지역 내 어떤 선거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역인데요. 우선 지역구 의원이 부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갑 지역입니다.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 혐의 때문에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곳이죠. 자, 조대원 센터장님, 보수 우세 지역이라고 지금 점쳐져서 그런지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네요. 그렇죠. 그 2020년 총선 때 7개 밖에 못 이긴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인시의 4개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용인갑 지역만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본선 경쟁보다 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한 몇 안 되는 선거구 중에 하나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2020년 총선 결과도 지켜보면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약 그 7% 정도 이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보면 이제 가장 적게 진 데가 이상일현 용인시장도 병 지역에서 3.6% 차로 졌고, 을 지역은 20% 차로 대패를 했고, 정 지역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김범수 당협위원장인데 이분도 10% 정도 져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정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을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 갑으로 올라와서 이 갑 지역에서 경쟁을 할 정도로 뭐 여기는 국민의힘 자원들이 넘치고 있는 지역이다. 뭐 그렇게 보는데, 또 반대로 그 따져보면 갑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을, 병, 정은 후보가 없다 보니까 갑 지역에서 공천 경쟁에 떨어진 사람이 이게 밀려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또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지금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뭐 권인숙 현 의원, 뭐 백군기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좀 이름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의외로 이 지역을 좀 포기할 것 같은데 뭐 좀 이따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지역도 지금 여러 가지 지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권인숙 국회의원 같이 중량감 있는 의원이 지금 도전을 이미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 시장이었던 백군기 뭐 이런 분들도 나서다 보니까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갑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숫자는 많지만 과연 이 지역에서 인물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도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홍보와 치적 알리기,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이상일 용인시장이 좀 곤란해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에서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아까 조대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후보자들이 지금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마다 지금 성과를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상일 시장이 작년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상금 보좌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일 그 용인시장이 자기 출마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일 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는 게, 또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공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용인갑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옳고,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은 시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좀 밝혀갖고 용인갑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뜻이 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속된 말로 내 이름을 팔지 마라. 그렇습니다. 용인갑 서인구 일대인데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조대현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시려는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예, 사실 뭐 처인구가 용인시에 있는 3개 구 중에 네. 유일하게 1개 읍과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역이 원래는 원도심 지역이고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고 실제로 선거 결과도 늘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적인 게 2022년 작년 대선 때 이 용인시에 있는 나머지 선거구 4개, 나머지 3개보다 이 갑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요. 완전히 의외죠. 우리 예상하고 네. 완전히 달라졌고. 네. 그런데 이제 좀 변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 당시에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때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용인시장 후보, 그다음에 도의원까지도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표를 몰아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니냐고 보는데 이 지역은 잘 뜯어보면 과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도 이길 당시에 그게 보수정당 후보라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지역이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은 곳이다 보니 주로 행정가라든가 전문가 출신들의 이런 그 인물을 상당히 많이 보고 선호하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임 그 용인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 기대,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지원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현재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2018년부터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제 유입 인구가 주로 보수 정당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해온 40대, 50대 인구들이 수만 명이 여기 외부에서 영입됐기 때문에 네. 유입됐기 때문에 도리어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도리어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인갑 정찬민 전 의원처럼 유죄 확정으로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한 곳이 또 있죠. 바로 경기 여주 양평입니다. 이 곳도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주 양평이라는 곳이 네. 보수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김성규 의원이 회계 책임자가 이제 벌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본인은 또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재도전의 의사를 상당히 높게 피력하고 있는 분이에요. 김성규 의원이. 지역위원장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여기서 5선을 한 정병국 의원이나 네. 전 의원이나 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호사가들의 하마평일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태규 지금 비례대표로도 재선을 한 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마 하마평에 나오는데 이분은 그 고향 쪽으로 갈 확률이 커요. 근데 지금 김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혼자 남는데 김성규 의원이 만약 그 여주 양평에서 경선을 한다면 아마 네. 그 공천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흠결이 있고 또 그 도덕성이나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성규 의원을 다시 공천을 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공천을 받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대선 후보 때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를 도운 뭐 공이 큰 사람이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전략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최재관 그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성지, 최후의 보루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김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지금 법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공천받기 힘들 거다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예, 뭐 원래 5월 18일 날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네.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불법 후원금 모금 문제 때문에 예. 사실 이 김성교 의원도 전 의원이죠. 이분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 사법 리스크를 벗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제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역시 당선
무효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김성교 의원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죠. 그래서 도의적 아무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가 네. 김성교 전 의원 현재는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의 뜻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왜 화제가 됐냐면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당위원장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밝힌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제 당내에서는 예? 심지어 이제 서울이나 이런 험지 그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있던 노원병. 노원병으로 밀어내서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네. 이제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여기서 경기도당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또 양보를 받아내면서 주저앉혀요. 그래서 김성교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 후보로 도당위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을 했는데 결국은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이 단독 추대돼서 도당위원장이 됩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이미 도당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된 거는 당내에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김성교 전 의원은 안 된다. 네. 이런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낫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근데 이 지역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민심이 한번 흔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양평은 보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20대 총선 때 그 5선을 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경기도를 통틀어서 60%대의 네. 최다 득표율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초에 그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이후로 여당 야당이 완전 최전선으로 싸우고 있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양서면, 강상면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마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후보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성규 의원이 그 공천을 못 받아서 그 무소속으로 나오고 네. 뭐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이 내려온다면 다자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주 양평은 이미 내년 총선에서 자기 의석수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현역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 가능성이 큰 지역 바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죠. 안산 단원 을입니다. 자, 원래는 보수 성향이 좀 있었던 지역 박순자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가져갔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좀 포기하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어떤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현재는 그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이 지역은 사실 최근에 유권자들 성향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뭐 확인하셨지만 귀책 사유를 만든 공천을 잘못해서 귀책 사유를 만든 정당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이 비록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유권자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인물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총선 출마 확률이 높지만 네. 현재 당협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의 서정현이라는 그 38세의 젊은 도의원인데 현직 경기 도의원이에요. 도의원인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대형마로 민주당도 보면 전직 김현삼 전 경기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책 사유를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나겠다고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은 반드시 따와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이 공천하는 모습,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중앙에서 영향력 있는 또 인지도가 있고 역량이 있는 후보로 공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정현 현재 당협위원장은 다시 본업인 경기도의원으로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소위 또 전략 공천으로 꽂힐 가능성은 없는 지역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 사고 지역구니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에 단원을 같은 경우는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여당이 2번, 네. 야당이 3번의 또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자기의 보수의 성지나 뭐 우리 진보 쪽에 뭐 상당히 힘을 실은 지역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본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경기도 지역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다음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하는 지역구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네. 격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현 의원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이 인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또 22대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이 그 개항을 해서 공천을 원한다면 공천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변수는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또 기소를 검찰에서 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뭐 민심이 이반이 돼갖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20%대로 떨어지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하기 쉽지 않다거나 또 그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나가기보다는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비례대표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님, 이 계양을 지역은 지금 이재명 대표 출마 여부에 따라서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많이 있죠. 예. 네. 2004년 계양구가 가벌로 나뉜 이후로 총 5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압승을 해요. 10%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출마를 희망하고 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주제를 받고 이렇게 자료를 쭉 찾고 언론을 뒤져보니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분이 이제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민주당에서 그리고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그래서 저는 이 누군가 봤더니만 네. 이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제 앞에 계신 여기 앉아 계신 분이요. 예. 박성민 부위원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곤란하다. 뭐 칭찬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한데 객관적으로 보셔야죠. 어쨌든 네. 언론에는 활발히 이름이 많이 나오고 네, 박성민 네. 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또 이제 이재명 그 후보하고 같이 공천 경쟁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출마 예상자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한 명만 이제 계속 나오는데 2016년 이후로 16년 그다음에 2020년, 2022년 보궐선거까지 이제 그 윤형선 당협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이제 네. 계속 출마를 했는데 뭐 결과는 뭐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이분이 현재 계양을에서 26년 동안 병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관리를 잘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능가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이분 외에는 여기에 올 사람이 없다. 네.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지역, 또 사실상 그런 지역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뭐 의성 물갈이론이 좀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네, 지역을 살필 형편이 못 되는 의원들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선출하면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또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또 대표를 또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습니다. 네. 그 거대 야당들이 자기네 또 그런 부분으로 그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경각심 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말인데 우리 거대 양당이 경각심을 좀 가지고 국민이 네. 좀 무서운 줄 알고 그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을 좀 공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성민 부위원장님, 조대현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